그러니까 2000년 총선에서 물론 이제 그때 새정치국민회의죠. 거기가 많이 약진을 하죠. 약진을 하지만 여전히 제2당이고 1당은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그리고 자민련이 그 당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합니다. 17석밖에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DJ가 민주당 의원 3명을 자민련을 보내서 자민련을 교섭단체에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고 그래갖고 그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의원 꿔주기라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민주당으로 당선된 의원을 자민련으로 보내서 거기 그 원내교섭단체에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건데, DJ는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그걸 해요. 해갖고 자민련을 이제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주는데, 왜 만들어줬냐 하면은 어쨌든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국회 운영을 해나가려면 새정치국민회의 혼자, 제2당인 새정치국민회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원내교섭단체 2개가 같이 연합해갖고 제1당의 한나라당을 압박해야지 국회 운영을 잘할 수 있고 입법을 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 꿔주기로 했던 거는 물론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치에 접근했던 게 DJ의 하나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짜 욕을 먹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실주의자로서의 DJ의 면모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야당과의 대화죠. DJ가 재임 5년 동안에 여야 영수회담을 총 8차례 합니다. 이회창 총재와 7번 하고 조순 총재하고 1번 하고요. 그러니까 총 8번 하는데 5년 만에 8번 한 거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18년 동안에 여야 영수회담 딱 3번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도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5년 동안에 안 했습니다. 근데 DJ는 거의 1년에 2번 정도씩을 야당하고 만난단 말입니다. 이 여야 영수회담이 다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과가 없어갖고 여야 영수회담 끝나면 언론들이 다 빈손회담이라고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성과가 있었던 게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 이회창 총재하고 만나갖고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대신에 의사들이 요구하던 그 의사 정원, 증원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류하고 그리고 의사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그런 의약분업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여야가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의약분업 사태가 이제 종결이 되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이 성과를 거둔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왜 만났냐 하면은 어쨌든 DJ는 꼭 성과가 없었더라도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을 최대한 야당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기본 책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회창 총재가 반대하고 까칠하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나는 이걸 최대한 설명을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대통령이 가지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과가 없더라도 어쨌든 야당 총재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낸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죠. 대선에서 진짜 0.73% 차이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에나 처음 만났고 그 만남도 거의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끝나버렸는데, 즉 이렇게 야당은 어쨌든 배려하고 그 야당의 얘기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노력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사실 야당 총재를 만나는 건 그 야당 총재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최대한 내 정책의 우군으로서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죠. DJ는 그런 점에서는 어떤 가치에도 맞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이 있다라는 두 개를 동시에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함으로써 좀 추구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저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어젠가 그저께도 여야 그 원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아무리 야당이 자기를 공격하고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 입법에서 비록 야당이 반대해도 어떤 입법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최대한 야당에 이렇게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DJ는 보여줬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DJ 국정노트라는 거는 거의 일기 같은 거니까, 일기장과 같은 거니까 그 일기를 언제 썼는지는 아마 이호 여사밖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뭐 아무리 가까운 측근이라도 이 관저에까지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대부분의 국정노트는 아마 관저에서 쓰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에 집무실에서야 계속되는 회의하고 보고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리할 시간이 없을 거고, 퇴근해갖고 관저에 들어간 다음에 저녁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서 쓰셨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뭐 정무수석실에서 올라온 거라든가 당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쭉 이번 영수회담에서 할 얘기들을 정리하셨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사실은 그 이전에 대통령들은 대개는 그 정무수석실이라든가 담당 부처에서 올린 그 회의 자료들을 그대로 이렇게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DJ는 어쨌든 그 회의 자료를 토대로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얹어갖고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야 영수회담을 앞둔 그러한 굉장히 한 8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회창 총재하고 영수회담을 앞두고 쓴 국정노트가 굉장히 길던데, 꼼꼼하게 무슨 얘기할지, 또 이회창 총재가 이런 질문하면 난 이런 답변하겠다는 것까지 쫙 적어놨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서 여야 영수회담에 임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회창 총재가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법관 출신이고 깐깐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갖고 거기에 대비해서 국정노트를 그렇게 자세히 쓰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6.15 정상회담, 이건 뭐 제 이제 어떻게 보면 흑역사이기도 한데, 6.15 정상회담의 합의문 중에 하나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적정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한다. 2차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연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6.15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언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2000년 8월 무렵에 청와대 출입한 이후에 항상 거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뭐 경호실 쪽에도 계속, 왜냐하면 이제 김정일이 내려오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경호실일 테니까, 경호 문제니까 경호실이라든가 비서실에도 뭐 매일 밤마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해 2000년 가을이었나? 김정일 위원장의 뭐 답방이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관측이 굉장히 많고 그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신문들이 뭐 김정일 위원장 이번 달 내 뭐 서울 방문 가능성 뭐 그런 기사들이 실제 일면 톱으로 그때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임박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진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한 번은 그 밤이었는데 한밤중에 경호실에서 밤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내려왔을 때를 대비한 어떤 경호실의 훈련을 하는 거를 이렇게 밤에 제가 딱 캐치를 했어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걸. 그러니까 딱 그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건 좀 답방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이 훈련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경호실에 이렇게 쭉 두드려 봤더니 얘기를 안 하죠. 이건 뭐 나중에 답방할 때를
그 대비한 훈련이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 비서실에 이제 핵심 인사들한테도 전화했더니 다들 아이 그건 뭐 약간 애매하게 얘기해요. NCND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쪽으로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만 자꾸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이제 고위 당국자는 뭐 아주 중립적으로 이제 본인은 얘기를 했겠지만 나는 그 얘기를 야 이거 부인을 안 하니까 김정일 답방이 임박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 군데 두드려보고 아 이거 김정일 답방이 이제 임박했다 해갖고 제가 한겨레 신문에 이제 일면 톱으로 그때 한 새벽 1시 반인가 그 김정일 뭐 곧 서울 답방 서울 방문해갖고 기사를 썼었거든요. 기사를 썼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보가 됐죠. 오보가 됐고 그 당시 경호실에서 했던 훈련은 어떤 일상적인 훈련,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면은 움직일 수 있게 했던 훈련인 게 이제 드러났는데 뭐 그래서 다행스러웠던 게 워낙 늦게 이렇게 그 제가 그때 기사를 불렀기 때문에 그 기사가 서울 시내 배달은 전혀 안 됐어요. 배달은 전혀 안 되고 유일하게 광화문 근처에 가판대에만 이렇게 깔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제가 이렇게 오보를 낸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청와대에도 그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광화문 그 중심 너무 늦게 기사를 불러갖고 광화문 중심 가판대에만 그 기사가 깔렸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다수는 제 이제 오보를 모르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알죠. 저는 뭐 저와 이제 그 당시 정치부 데스크라든가 편집국장은 오보를 알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엔 그렇게 남북관계 진전에 모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기고 조금 넓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저는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 20년간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동북아의 이제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수그러들면서 진짜 그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시기거든요. 그 당시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한일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리고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한중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갖고 정말 동북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20년 동안 그 평화가 유지됐던 시기 굉장히 그 드문 시기였고 하나의 그 그냥 피어리어드를 장식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때가 김대중 어쨌든 집권 김대중 남북 정상회담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공로가 아닌가 싶고 물론 그 뒤에도 뭐 저기 연평해전도 있고 뭐 연평도 폭격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금강산에서 뭐 우리 관광객이 북한 총격마다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20년 동안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거의 느끼지 않고 살았던 시기가 아닌가. 근데 그것들이 2020년대 넘어서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굉장히 악화되지 않습니까? 진짜 언제 이렇게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더구나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 갈등 같은 것들도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 돼버리고 이제 다시는 그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동북아 안정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렇게 어떤 김대중 대통령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런 대외 정책의 성과들이 좀 아쉽고 그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 트럼프도 뭐 80 이제 넘었죠. 그리고 바이든도 80 넘어서 대통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그렇게 나이가 든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야당에서 뭐 저 늙어서 뭐 국장 치른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치매다 뭐 암에 걸렸다 대장암이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DJ 본인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청와대 참모진 전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도 야, 대통령 건강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거기에 이렇게 취재를 많이 했죠. 혹시라도 밤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청와대 그 앞에 지금은 그 국립미술관으로 변한 그 건물들이 옛날 수도통합병원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대통령 전용 병실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밤에 이렇게 대통령이 글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촉각을 곤두세웠던 그런 때였는데 그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시중에 그 나돌았던 그런 수많은 루머만큼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상당히 건강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가졌는데 나이가 많다. 그리고 굉장히 야당의 어떤 악의적인 어떤 마타도 공격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한테는 퍼져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신장이 안 좋아갖고 2002년 임기 말에는 그 주치의가 신장투석을 권유를 했거든요. 2003년 2월에 퇴임하시는데 2002년 한 10월, 11월쯤에는 그 주치의가 신장투석을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왜냐하면 신장투석을 하면 하루 동안 거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퇴임하면 받겠다 해갖고 신장투석을 그 이듬해 봄으로 미루는데 근데 그런 그 신장의 악화도 사실은 청와대 의료진이 쭉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임기 말에 대통령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면은 굉장히 얼굴이 처체하고 이제 걱정이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TV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분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화사한 얼굴이 되지만은 정말 그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을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진짜 걱정이 되는 저래갖고 저거 업무를 하실 수가 있나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 좀 있었어요. 임기 말에. 그 정도로 어쨌든 힘들었는데 그거는 근데 보면은 어떤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오히려 더 심리적인 타격. 그 당시 두 아들이 구속되지 않습니까? 홍업 홍걸 씨가 구속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측근 친인척 비리들이 막 나오면서 그런 데 따른 어떤 심리적인 타격과 힘듦이 당신을 더 이렇게 괴롭게 하고 디프레스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임기 후반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때 민주당인가요? 새정치국민당인가요? 그 당명 민주당 탈당을 하죠. 탈당하고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런 것 디프레스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좀 정치에서 손을 떼고 싶은 생각도 본인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